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태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네. 일단 이벤트의 결과를 확인하자라고 하는 심리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정책 이벤트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 후반에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동 장세에 대한 대응도 꼭 필요하겠죠. 네. 자, 과연 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나올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요즘 같은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75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와 소식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먼저 5위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오는 13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지난달 3%에서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53.6%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4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고채 30년물이 발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행한 9월분 국고채 발행 금리는 3.05%와 3.08%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고액 자산가 등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발행금리가 20년물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됐는데요.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3위 보실까요? 글로벌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이 잇따라 중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맥커리와 UBS 등은 중국의 올해 GDP 전망치를 8%대에서 7%대로 낮췄습니다. 중국은 최근 각종 지표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위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로 치닫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정지란 마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조금 기준을 위반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 신규 가입자 유치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방통위의 경고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 실적 호전 등 펀더멘털 개선으로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1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입니다. 내일 12일이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와 13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애플의 아이폰 5 출시가 증시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마니아층이 두터운 대기 수요가 아이폰 5에 몰릴 경우 수혜주와 피해주가 엇갈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거 보완제 성격이 강했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관계가 지난해 특허 소송 이후로 대체제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 애플을 염두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살펴봤습니다.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확대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팔자로 나선 기관은 줄곧 매도세를 지속했지만 외국인이 장막판 매수세를 확대시키면서 지수는 1920포인트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방향을 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들이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자세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11개월째 둔화됐습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이 647조 6천억 원을 기록해서
전월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한 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7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서 대출 수요가 준 데다 정부 차원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에 큰 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늘어나는 속도가 감속되었더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증가폭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요, 부채 문제가 골마 터지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공시 하나 없이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산의 70%에 해당하는 규모의 현금이 빠져나가 투자자들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사인 EDD 컴퍼니는 비상장사인 에코넥스에 총 174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전환사채 150억 원과 장기대여금 24억 원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은 EDD 컴퍼니의 자산의 70.8%에 해당되는데요. 이 상장사가 타법인에게 금전을 직접 대여해 줄 때는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 이전될 경우에는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 재산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주주들은 뭐가 되나요? 혹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 월가의 영원전자 투자자이자 해치펀드계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가 유럽 경제 위기의 악화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이대로 가면은 독일도 6개월 내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독일은 유로존을 구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떠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유로존 정부의 재정위기 해법으로 독일이 주도해온 긴축 정책이 유로존을 장기 침체로 이끈다는 게 소로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독일도 생각이 많겠죠. 아마도 오는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가에 따라서 독일의 행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남느냐 떠나느냐. 그래도 독일은 좀 낫지 않나요? 적어도 재정이 거덜나진 않았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화제 남녀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본격 공방을 벌이는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한찬덕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벤트를 앞두고 주 초반에 시장은 짙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두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 갑자기 감소에 걸렸어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 근래에 개별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짧게 대응을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요번 주부터죠. 요번 주부터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해 나가고 있고요. 요번 주부터 거래소 쪽에 있는 종목들, 저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 간 이동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시장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서요. 그쪽이 지금 포지션을 좀 많이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소 시장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대표께서는 1900개지면 무조건 사보자 이런 입장이셨는데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1900개지면 사보자기보다도 이제 지난주 초에 지금이 대형주를 살 때다 뭐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담하게 좀 매수하자. 사실 뭐 지난주 초에 살 종목을 다 사놓은 상태라서 지금 이번 주 주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을 그냥 보고 있는 정도고 추가로 상승해 준다면 좋겠지만 뭐 아니라도 큰 상관이 없는 정도의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뭐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정되어 있는 국내 이벤트들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갑론을박 주제는 이벤트 집중 주간 증시 상승을 이끌 촉매가 나올까라는 그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신 대표께서는 일단은 이 결과들에 대해서 좀 낙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 그렇습니다.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어떤 증시에 대한 상승 촉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해외에서 어떤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걸로 그렇게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 요번 만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변동성에 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선물 포지션들 정리를 하면서 하방은 또 하방대로 또 뭐 미결제 약정들도 정리하고 롤업하고 롤업하면서 뭐 나름대로 지금 안전벨트를 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해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종목이라든가 매매에 있어서 주의할 건 좀 주의하면서 조금 마음의 준비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방 리스크에도 대비하자는 주제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쟁점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것이 역시 유럽과 미국 쪽의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내일 이 독일 현재 ESM 위헌 여부 판결과 함께 미국에서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둘 중에 어떤 이벤트에 더 주목하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FOMC 회의에 좀 더 주목을 하고 FOMC? 있습니다. 네. 예. 한 한 대표께서는요?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ESM 쪽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한찬덕 대표님, 독일 현재 ESM 위헌 여부 판결에 대해서 일정 지연 때문에 막판 이 돌발 변수로 나올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시장 영향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 FOMC에도 그렇고 독일 ESM 위헌 판결 여부도 그렇고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시장이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해놓은 상태이라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Q3 같은 경우에 뭐 나중에라도 하면 된다지만 ESM 쪽에서 뭐 확률은 낮지만 위헌 판결이 난다든가 아니면 그 일정을 지연시켜서 판결을 좀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ESM 쪽 그 독일 지원에 엄격한 단서 조항을 단다든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변수들이 만약에 돌출을 한다 그러면 좀 파괴적인 그 모습으로 네. 시장의 악재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보자는 거고요. 그 어느 쪽이든지 간에 메이저들은 그 Q3 같은 경우 하든지 안 하든지 양당 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 생각했던 만큼의 충격은 안 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만약에 독일 쪽에서 유럽 쪽에서 만약에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큰 충격이 한번 올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을 더 주의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유로존에서 준비했던 사항들이 다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께서는 ESM 위헌 판결에 대한 그 간단한 의견과 예. 그다음에 FOMC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이었습니다. ESM 위헌 여부 일정이 좀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좀 돌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장중에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ESM, 그러니까 독일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쪽은 지금 그동안에 독일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승인이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지금 와갖고 왈가왈부를 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전체적인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그 회의에서 QE3를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는 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ECB 쪽에서 무제한으로 국채 매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 부분에 지금 미국 쪽에서도 무제한으로 채권 매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제한입니까? 예, 무제한이라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건 7천억 달러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예, 근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어떤 뭐 결정이 나온 부분은 아니고 시장에서 약간의 뭐 루머가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좀 못 드리는 부분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쪽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48포인트가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시장이 아주 굉장히 크게 상승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뭐 지수 퍼센트로 약 한 3.7% 상승으로 움직였는데
그 부분을 차트를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지금 중국 쪽의 어떤 부양책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약 한 3.7%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굉장히 좀 수반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국이 이제는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유럽 쪽에서 ECB 쪽에서 무제한으로 국채 매입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국과 미국이 같이 힘을 합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전 세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보는 부분 중에 선행 지표로 보는 부분이 이제 구리의 가격을 좀 선행 지표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구리를 좀 선행 지표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경기가 계시거든요. 좋아질 때 구리 가격이 가장 먼저 반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에 관련된 차트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 근래에 구리 가격이 아주 급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구리 선물 가격인데요. 10월물 선물 가격입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지금 급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런 차트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세계 경기 흐름의 어떤 부분과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예전에는 한번 속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찬덕 대표님께서는 이 신 대표께서 구리 가격 상승하면서 미국과 중국 동시에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미국 FOMC 회의에 더욱 주목하자는 이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신 대표님 하신 말씀 좋은 말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리 쪽도 경기 선행 지표로서 훌륭한 것도 맞고요. 맞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쪽에서 보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매매를 하는 분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제 지금 위치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종합 주가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지금 대형주 사자 주초에 그 이야기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사는 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다른가 하면요. 지금 지수대가 지금 그 1920 정도인데요. 여기서 아래 위로 100포인트씩을 다 열어놓는다고 하면 이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비슷한 확률로 지금 열릴 것 같거든요. 1820 정도, 1850 정도 한 이 정도를 본다고 하면 지금 지수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 수익 확률하고 손실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5대5 정도면 사실은 주식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금이 낫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면 지금 사자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 또 이 주가 위치가 그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내려오게 될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을 하고 내려오게 될 경우에 너무 좋은 자리라서 이 좀 걸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8월 달에 신규로 들어온 자금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1850 근처라고 하면 여기서 쭉 밀고 내려가면서 한 100포인트 정도 팔아낸다고 하면 지금 현물 쪽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선물 쪽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하방 포지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두렵다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으로 쭉 들어와갖고 대형주,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들만 쭉 사는 것도 단기 매매에 치중하겠다는 뜻도 있고 지금 그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이 7천조 원 넘는다고 하는데 이 돈들이 전부 단기화돼가지고 지금 외국인 기관 개인들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고점을 보고 지수 이제 1950 이상에서 이제 추가로 매수에 들어간다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하방을 보고 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해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한다든가 콜 옵션이든 풋이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수대 보면서 지금 위치 있는 자리 보면서 메이저들이 털고 나갈 자리, 이익 실현할 자리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별 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방을 보고 주의하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 한 대표께서는 하방이 열려 있다. 예. 근데 신 대표께서는 사실 하방은 별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MTN 온라인 쪽에서 온라인 방송, 장중에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겠지만 제가 그때 종합주가지수 1875포인트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의 사인을 좀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이 정확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조금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요일 날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강력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사인을 보내드렸었고 지금도 근데 늦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갭이 발생됐던 그 자리를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지금 과거에 종합주가지수 1800포인트에서 움직여 나갔던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최근 근래에 움직이는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종합주가지수 1800포인트 움직여 나갈 때 그때 당시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갭 하락을 갭 상승으로 메워나가는 이런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으로 움직여 나갔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갭 하락으로 움직여 나갔던 부분을 지난 금요일날 갭 상승으로 메워놓고 오늘 그 갭을 메우지를 않고 갭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다시 재차 상승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일봉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을 분봉 차트로 보신다 그러면 좀 더 윤곽을 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시장의 기운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또 국내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쟁점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고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동시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증시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변수들 과연 있을까요? 두 분은 혹시 있다면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선물 쪽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 네. 예. 한 대표님께서는요? 어디? 저도 네. 저도 외국인 선물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해외 그 변수하고 맞물려 가지고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이번 만기는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경 대표님은 이 동기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장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큰 충격은 일단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포지션이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치를 제가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익, 비차익의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 7월 25일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금액으로 약 한 8조 4천억에 해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중에 차익 거래를 보면은 차익 거래는 약 한 4조 원에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동시만기일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 4조 원까지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 기계의 흐름이 베이시스라는 부분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베이시스가 1.5에서 1.7 사이에 이 4조 원이라는 금액만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의 모습이 연출이 되면은 보편적으로는 베이시스 1.0 아래에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베이시스 따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새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야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누적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을 롤오버를 시켜서 연말 배당까지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뭐 이번 동시만기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은 잘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동시 만기까지 혹시 매수라도 유입돼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뭐 제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요번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 나올 가능성보다는 좀 프로그램 매도가 안 나오면서 시장이 연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럴 가능성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신경 대표께서는 프로그램 매도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찬덕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에 대해서 많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것 같아요. 수급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그 외국인 수급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프로그램이 하루에 5천억 도 넘게 쏟아진 날들이 많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저 프로그램 매매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쭉 보시면 대규모 그 매도의 흔적이 없거든요. 결국 그 선물 계속 그 해지를 하면서도 프로그램 물량을 안 내놓는 모습에서 이제 상방으로 열려놓고 외국인들이 메이저들이 위쪽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지난주 주초에 제가 대형주 매수하고 들어갈 자리다. 일단 사자, 저점 매수 하면서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 주가 지수 위치가 뭐 꼰돌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현물 쪽에서 수익이 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팔고 내려가도 되는 위치이고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8월 초에 들어온 자리를 그 잘 봐줘도 뭐 1,800 위쪽에서 평균 매수 단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현물 팔고 나가도 수익이 나고 선물 쪽에서도 충분한 하방 포지션들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그 호재성 재료들이 이제 해외 쪽에서 나와줘서 더 가준데도 좋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대형 악재가 이제 돌출한다고 해도 쭉 팔고 내려가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 만들어진 게 지난주 주말께 이제 급등하면서 지수를 한 50포인트 이상 갭으로 들어올리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리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초에 갭으로 떠서 가면 어떡할 거냐, 따라갈 거냐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 취하기가 너무 쉽고 좋은 자리라서 위쪽이 돼서 더 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좋잖아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와도 그렇게 막 아쉬울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만한 악재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가들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하방 포지션이나 해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매매를 하시면서 조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전략은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선물 시장이 커가지고 선물이 현물을 흔들어내는 우리 시장의 특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악재가 돌출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때리고 이제 내려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이제 조심해서 시장에 대처하자는 뜻이지 지금 뭐 제가 뭐 이쪽이다 아래쪽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해지를 안 해놓은 개인 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옵션 만기일 날 의외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대비하자. 예, 그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예. 약간 반론을 조금 제시를 예, 그 하시고 아울러 예. 그 포지션들 한번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거의 대부분의 물량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의 물량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중간에 베이시스 폭을 따먹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그런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 예, 얘기는 예. 저도 반론을 좀 제시할게요. 그러면 예. 지난번에 예. 예를 들어 이제 선물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예. 프로그램 매도가 나야 될 자리에서 이제 매도가 안 나왔거든요. 예. 요거는 트래킹이라고 충분히 생길 만한 자리인데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실제로 전적으로 100% 지금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매매를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선물 파생 세력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포지션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만기일 이후에요. 지난 6월 그 동시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지금 누적 포지션을 보면 계약수로 22,000계약의 지금 선물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주식을 매수를 취해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과 같이 연계가 돼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 밑에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나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선물 쪽에서는 손실이 발생이 되면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칭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베이시스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베이시스가 1.5에서 1.7 사이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고 지금 최근 근래 베이시스가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베이시스 차이에서 선물 기준으로 한 1포인트 이상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지금 정확하지 않을까 잠깐만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트래킹 에러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급락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 차익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안 나오는 그 이유가 바로 트래킹 에러 때문에 안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실제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현물을 아끼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초에 메이저들이 위쪽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가지고 갭으로 30이든 50이든 뜨갈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형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그 가정이었고 그 예측이었는데 그게 맞게 지금 일단 시장이 움직여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가 현물 시장의 그 지수 예측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도 몹시 힘든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고 선물은 또 워낙 단기 지표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1조씩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지만 현물은 안 그렇거든요. 거래세 같은 게 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물 쪽하고 현물하고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 연계해서 쌍으로 움직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자꾸 예측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뭐 트래킹 하라고 얼마나 하는지 계산해 본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그 메이저들은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한 255포인트 정도 255? 예, 거기에서 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요번 만기는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1900 한 30 정도 그 정도 내에서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조금 더 들어 올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그 쟁점도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또 볼 건 보고 와야 되겠죠. 네. 이벤트가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신 대표께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건 어디입니까? 예, 일단 먼저 그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좀 코스닥 쪽을 좀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드려왔었는데 이제는 자금의 흐름이 거래소 쪽으로 조금 이동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의 이동은 지난 금요일 날 모습이 아주 좀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 쪽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소 쪽에 보면 옛날 논리로 보면은 뭐 블루칩이라고 있고 옐로우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주 최고로 높은 그런 종목들 블루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등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통 옐로우칩이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를 하는 예. 부분인데요. 제가 보는 부분은 옐로우칩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프로그램과 아니면 선물 이쪽에 연계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좀 옐로우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요? 종목 같은 경우에 종목 5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기세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인데요. 여러 업종이 지금 다 같이 묶여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 정밀화학,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 뭐 기타 등등 뭐 좋은 종목들 더 있어요.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찬덕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많은 장세에서 안전지대에 있는 종목들, 업종 어떤 거 보십니까? 일단 그 변동성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이제 보다 확실한 걸 계속 찾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실적도 이제 보다 확실한 거, 뭐 그 지나간 실적보다도 이제 바로 다가오는 3분기 실적들 뭐 이런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배당 같은 종목들도 예전하고 달리 지금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지금 시장의 매기가 좀 몰리거든요. 네. 지금 통신주 강세도 뭐 우연한 일은 아니고 개별 종목 차트 제가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저 CNS 자산관리라고 배당 수익률 7% 뭐 8% 이야기되는 종목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건 한 달 동안 오르기만 했거든요. 시장의 상황하고 무관하게 5월선이 뭐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휴스틸 같은 종목들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그 모습들이 또 앞서하고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업황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냐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당하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상 여러 가지 쭉 뭐 PER도 PBR도 보지만
그 배당 관련해서도 배당 수익률도 한번 챙기시면서 종목을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배당 관련한 종목들로는 뭐 이크레더블 같은 종목, 최근에 또 뭐 저 여러 가지로 이제 뉴스도 좀 타고 있고, 대성에너지 같은 것도 지금 겨울이 춥다고 하니까 배당 그 성향이 좋거든요. 네. 높고. 그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것도 이제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뭐 3% 내입니다만은 올해 수익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배당이 또 늘어날 수도 있죠. 이런 종목들 보시는 거 좋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 아마 그 계속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세 상장이 끝나고 완전히 시세가 나고 난 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북반구 겨울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나 이쪽은 하방 전격성 보일 수밖에 없고, 또 3차 양적 완화든지 간에 뭐 어떤 형태의 양적 완화든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요 자원 쪽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주식들, 삼성중공업 같은 거,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주식들은 예, 계속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 몇몇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론을박 대단히 치열한 그런 네. 논쟁이 있었는데요. 뭐 잠시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휴식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심기영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스페이스 카우보이 보고 왔는데요. 네. 자, 이 영화를 가져오신 이유가 아마도 나로 3호 발사하고 관련된 그런 예,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죠? 예, 맞습니다. 뭐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젊은 시절 꿈인 우주 비행사가 되는 어떤 노장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7.8기 정신으로 그 파일럿이 되는 그 60대 파일럿 이야기들인데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나로 3호 발사가 지금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월말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나로 일단 발사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요번이 세 번째인데 이전 3기라 그래야 될까요? 발사는 계속된다.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도 요새 힘드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실패를 잘 좀 보완을 해서 요번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패만 잘 보완을 좀 잘 해놓으시면은 요번 기회에 발사 성공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힘 좀 내시자. 이런 의미에서 요 종목을, 그러니까 요 영화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어떤 영역에서든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 정신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로 발사의 관련주들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나로 발사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쪽에 관련된 테마들 종목들이 일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어요. 근데 그 중에 꿋꿋하게 살아있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는데요. 비츠로시스입니다. 비츠로시스가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오늘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여 나가면서 꿋꿋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위쪽 방향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자리들을 지금 돌파 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츠로시스의 움직임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영화 한 대표의 취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워낙 느와르 쪽을 좋아하시니까 영화 보셨어요? 예, 영화 봤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그 나로 발사와 관련해서 테마주들 움직이는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 전에 저 어디선가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전생에 원수진 사람이 있거든.
내일 상한가는 코스닥 종목 가르쳐줘라 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실제로 회사가 하루아침에 뭐 15%씩 좋아지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급등하는 주식들, 뭐 테마주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다니시고 이제 쫓아다니시다 보면 사실은 투자의 맥을 놓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인 뭐 뉴스들보다는 시대의 트렌드, 흐름들을 읽어가면서 뭐 종목들, 섹터들을 바꿔가시는 게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어떤 뉴스들 보고 매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신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전 3기입니다. 이전 3기. 하지만 이제 그 실패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나간다면 성공의 길이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패했던 것들을 꼼꼼히 복기를 하시면은 성공 투자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신기영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스페이스 카우보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죠.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제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네,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속 가격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관련주들도 일제히 들썩거렸는데요. 고려아연은 전일 대비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고려아연, 셀바이 선택해 주시죠. 바입니다. 셀입니다. 네, 그러면 바이 의견 주신 신기영 대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금속 가격이 굉장히 좀 강세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아연도 지금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고려 아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단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절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려 아연이 최근 근래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는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고려 아연이 최근 근래에 단기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44만 원 있는 자리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려 아연이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50만 원 있는 자리까지는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금은 가격과 더불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구리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흐름의 그 금속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고려 아연도 일시적으로 한 번은 살짝 눌러줄 수는 있겠지만 계속 위쪽 방향으로 50만 원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철저히 좀 자제를 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44만 원 있는 자리에서는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 아연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풍산이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도 같이 더불어 보시면은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고려아연 살펴보고 있는데 신기영 대표께서는 바이 의견 주셨지만 우리 한 대표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어요? 예, 근데 펀더멘탈 상으로 특별히 저평가라고 보진 않고요. 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성장성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순간까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가 전고점에서 이제 멈춰져 있는 자리거든요. 워낙 지금 양봉이 힘있게 나와 있는 상태라서 단기로 조금 더 갈 여지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자리가 사실 매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트레이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사고 나간다는 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장이 뭐 길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잘 안 나오고 있고 추세적인 상승이 보면 보통 중소형 개별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시총이 좀 몇 조씩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 적당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눌림목 나오는 자리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매수 의견 내기는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에서 매도 의견 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고려아연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이폰 5 출시를 하루 앞두고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인터플렉스. 자, 두 분의 셀바이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셀입니다. 셀입니다. 네. 자, 두 분 다 셀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신 대표, 예.
셀 의견 주신 이유를 좀 볼까요? 차트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7만 원 있는 자리를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오늘도 역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최근 근래에 7만 원 위에서 계속적으로 매도성 물량이 지금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7만 원 있는 자리까지 혹시 나와준다면 혹시 지금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천덕 대표는 어떤 이유에서 매도 의견 주셨죠? 실제로 출시를 앞두고는 이제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는 건 네. 맞는데요. 또 막상 출시가 되면 주가가 좀 꺾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공백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이폰 관련돼 가지고 애플 그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가 압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단가 인하 압력을 많이 받아갖고 저 중국의 폭스콘 같이 아이폰 그 조립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률이 뭐 1%라는 이야기도 있고 상반기 적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품사 중에서도 뭐 특별히 그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단가 인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마냥 좋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이미 또 꺾인 흔적이 있는 데다가 올해 그 수익률을 다 감안해서 그 예상 PR 수준을 봐도 한 13 정도 나오니까 지금 그 휴대폰 부품 업체들의 그 PR이 7, 8 수준에서 나오는 부품사들도 지금 부지 기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주식을 사야 될 이유를 제가 못 찾겠다. 그래서 매도 의견 냈습니다. 네. 네. 결정적 한방 고려 아연 그리고 인터플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치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한찬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공기업 12곳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보류했다고 1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피치는 이들 기업에 대한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의 6개 자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등입니다. 통신은 주요 비금융권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것이 등급 조정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하늘이 다시 한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돕고 있습니다.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의 여파로 중국에서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든 반면 한국 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현대차의 베이징 3공장이 최근 가동에 들어간 시점이어서 현대차의 중국 판매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중국과 일본의 다오이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반중 감정이 고조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머니투데이였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역시 조금 눈치 보는 그런 시장이 좀 여유를 것으로 보여지죠. 네, 아이폰 5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아서 이 투자자들이 베팅을 많이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요. 독일 ESM 위헌 판결에 따라서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네, 역시 또 12일과 13일에 몰려있는 네. 이벤트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밖에 경제 지표도 주목할 게 있죠? 네, 오늘 미국에서 7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는 440억 달러 적자였는데요. 결과는 420억 달러 적자로 예상을 상회하는 적자폭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역 수지는 조금 예상보다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밖에 경제 지표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또 유로존 지수는 일단 출발하면서 약보합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미국 시장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 계속해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네요.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굿럭.